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32회차 승무패, 33회차 승무패가 두 번 연속으로 예열되면서 주말 승무패 34회차는 20억에서 30억의 잭팟이 예상되는 회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주중 승무패가 또 있죠. 35회차는 A매치 친선 경기 그리고 J리그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지금의 2월판을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공을 하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구독자님이 1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한 34회차 분석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34회차 승무패 지금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간 나시는 분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1번 경기는 J리그 경기입니다. 교토 상가와 세레소 오사카. 자, 양팀이 작년에 합을 겨루었던 경기는 4경기나 됩니다. 근데 교토가 3승 1패로 앞서 있기는 하지만 컵 경기에서 세레소의 의도는 알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 맞붙었던 성적으로만 본다면 1승 1패로 균형을 맞추었던 양팀입니다. 자, 지난 시즌 양팀의 라운드 로빈 전체의 경기력을 보면 하라와 사토가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준 교토의 판정성으로 보고 싶고요. 하지만 교토의 하라, 페트리치, 기노시타 이 3톱 가운데에서 기노시타는 가시화로 떠나서 가시화의 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리치는 나고야로 이적을 해서 직전 경기였죠. 친정과의 경기에서 하라와 적으로 만나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도요카와가 키노시타의 그림자를 지우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미들라인의 가와사키도 팀의 기둥으로 잘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라와 사토만 이 공수에서 여전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지난 나고야 원정 경기력이 찐 반등의 시그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고야의 그 동점골이었죠. 지난 경기는 교토 상가가 먼저 한 골을 넣고 나고야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나고야의 동점골도 교토 3선의 자책골성 실점이었다는 부분. 헤더로 맞췄는데 자신의 골대로 그대로 골인이 되었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지난주 나고야와 내일 오사카의 경기력 차이만큼 결과가 반영되리라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고야와 오사카의 경기력 차이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양팀이 맞붙는 경기를 90분 내내 지켜보다 보면 이 수비 대응을 취할 때 집중력 있는 헬프 플레이에서 세레소가 좀 더 나아 보일 뿐 이 공격적인 연계 과정에서는 대체 두 팀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나고야와 교토의 지난 경기를 보고 또 세레소와 교토의 지난해 경기를 보면 물론 라이브로 보지는 않았지만 다시 돌려보기를 해서 90분 내내 보다 보면은 우리가 배당판을 보았을 때 그 느낌하고 실제로 경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어느 팀이 어느 팀인지 별반 차이가 뭔지 물론 차이 나는 부분이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만 집중력을 가진다면 충분히 대등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K리그나 J리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오즈메이커들이 던져주고 있는 해외 배당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오사카의 승리 구간과 히라도와 도요카와의 컵백 플레이에 매료된 개인적인 욕심 구간을 믹스해서 승패로 찢는 배팅을 해볼까 생각해보고 있는 1번 경기입니다. 여전히 무승부 구간이 꺼림직하기는 하지만 긴 연패의 흐름을 원정에서 무승부로 끊고 다음 홈 경기에서 승리로 마침표를 찍는다. 자, 이런 수수는 굉장히 많이 봐왔죠.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팀 반등의 패턴, 항상 이런 패턴이었죠. 연패를 하다가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승리를 찍고 이런 팀 반등의 패턴을 한 번 더 믿어보면서 승부수를 띄워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다음 이번 경기는 K리그입니다. 수원FC와 인천의 경기고요. 주중 대구와 경기에서 그 이승우를 선발로 내세웠죠. 항상 후반에 이승우, 지동원이 투입되던 그런 패턴을 떠나서 지난 경기에서는 이승우와 지동원을 전반 선발로 투입하는 아주 강수를 두었던 김원중 감독입니다. 그리고 또 이승우는 또 풀타임을 뛰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김원중 감독의 지난 경기에 그랬던 카드가 과연 주말 인천전에서는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되었을지가 주말 경기의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사료가 됩니다. 이승우가 선발로 나왔을 때 저는 풀타임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정말로 김원중 감독은 오기 있게 정말 이승우를 정말 팀의 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을 뛴 이승우가 경기력 측면에서 상승이 되었을지 아니면 피지컬 측면에서 감소가 되었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한 주말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 시즌 개막 라운드에서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시청하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안준수 키퍼의 활약일 수도 있겠지만 유독 인천의 슈팅이 안준수의 정면으로 가는 그런 불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여집니다. 인천의 마지막 단 한 번의 그 바디 체킹 실수였죠. 자, 이 실수가 추가 시간 10분 그러니까 100분의 PK로 이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던 인천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기고 승부는 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인천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모든 라인을 아우르는 조직력은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는 인천으로 지박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수원FC는 지동원과 안데르손의 그 이타적인 플레이, 이 부분은 수원FC의 상당히 그 자랑이자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지동원은 안데르손에게 밀어주고 안데르손은 지동원에게 밀어주고 이런 좀 이타적인 플레이라고 보기에는 좀 자신이 없는 그런 플레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단점을 뭐 골고루 가지고 있는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 수원FC의 지동원과 안데르손의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피니시 역할의 안성맞춤인 이승우, 그리고 부지런한 정성원이 있지만 인천과 견주었을 때 공격 옵션만큼은 단조로운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당 100을 하고 있는 이승우가 막혔을 때, 자, 안데르손이 결자 해제할 수 있는 힘은 제르소, 무고사, 엉쿤부, 용병 트리오의 인천보다는 분명히 가벼워 보입니다. 윤빛가람의 그 찬스 메이킹 능력도 빛이 발해가고 있는 수원FC는 이승우의 결정력에 또 한 번 팀의 명운을 기대해야 할 그런 주말인 것 같습니다. 뭐 이승우가 지금은 워낙 잘해주고 있죠. 근데 한 사람 바라기 이런 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승우가 물론 없는 가운데에서도 경기력을 상당히 또 올리는 모습도 보여주었던 수원FC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홈경기고 이래서 기대해 볼만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주중 경기에 다만 그 주중 경기에 이어서 이동 없는 주말 매치업이라는 점에서 수원FC는 지난 경기도 홈경기였고 지금도 홈경기죠. 그래서 아무리 이 좁은 땅덩어리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동 없는 주말 매치업, 자, 그런 부분에서 대구전의 상승세를 또 이어갈 공산도 다분한 이번 경기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경기입니다. 김천 상무와 포항의 아주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이 박태하 감독이 태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매치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격력으로 먹고 살던 포항이 올 시즌에는 수비력으로 선두를 수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마지노선의 신광훈의 징계 결정은 김천 상무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호재입니다. 자, 포항의 팀 내 평점을 보면 1, 2, 3, 4위 안에 그 완델손, 이동희, 신광훈, 그러니까 3선의 모든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완델손, 중앙에 이동희, 오른쪽에 신광훈. 자, 팀 내 3선들이 모두 그 팀 내 평점 1, 2, 3위, 1, 2, 3, 4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포항의 어떤 수비적인 파워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백에서 3명이 1, 2, 3, 4위 팀 내 평점, 이 부분은
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광훈의 결장은 공격적으로 회귀하게 되는 포항을 예상하기보다 결손을 커버하기 위한 다운라인을 시전해가면서 2, 3선의 결속력을 다질 것으로 전망해보는 박태하 감독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광주가 신광훈 퇴장 이후에 좀 빠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아무튼 신광훈이 퇴장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광주가 오른쪽보다 신광훈의 부재가 그러니까 신광훈이 자리를 비우게 됐던 그 왼쪽 라인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광훈의 결장 하나만으로 판세를 가늠해 본다는 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김천의 미세한 우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김천의 승리를 예상하기에도 무리감이 드는 건 김천의 공격 전개 방식이 측면 침투보다 중앙으로 찔러주는 침투 패스가 많고 피니셔들의 움직임 또한 컵백 크로스에 대비한 위치 선정보다 얼리 크로스에 맞추고자 하는 전진형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신광훈의 부재로 인한 김천의 후광 효과는 그리 돋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 포항에서는 5월의 첫날 헤더트릭을 기록했던 정재희 선수가 6월의 첫날 한 달간의 침묵을 깨는 득점포를 가동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광훈의 부재를 적절한 미스매치로 활용할 것 같은 김천의 정정용 감독. 자, 이 정 감독님의 맞춤 전술 속에서도 한 골은 터질 것 같고, 아무튼 수비력 하면은 지금 뭐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두 팀이 득점 없는 무승부는 기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1대1로 저는 가늠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천이 사소하게 승리를 가져가려는 퍼포먼스를 보이려 애를 쓰겠지만 포항의 최소 실점 리그 1위라는 변할 수 없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무승부 단통으로 주말 운세를 걸어보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랜드와 경남의 일전이고요. 2부 리그에서 투표율의 짝대기가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게 일단 놀랍습니다. 이 파이널 서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데는 이랜드가 앞서겠지만 세컨 서드에서 점유율과 공격적인 시그널은 경남이 분명히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남의 박동혁 감독은 주중 수원 삼성과 이랜드의 경기 영상을 아마 최소 서너 번은 독파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수원 삼성전에서 브루노 실바는 한 번의 슈팅밖에 때려보지 못할 정도로 봉쇄를 당했거든요. 박동혁 감독이 이 삼성전에서 분명히 힌트를 찾아냈을 거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수원 삼성이 85분까지는 경기를 지배를 했죠. 물론 간헐적인 위기는 맞고 또 일진일퇴의 공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원이 승리하게 되는 그림이 85분까지 흐르다가 이 86분에 동점골을 처맞게 되는 과정부터 미들라인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을 경남이 답습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경남이 세컨서드에서 이민혁과 박민서를 앞세운 스피드, 그리고 윤주태를 겨냥한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채널은 경남이 수원 삼성보다 나으면 나았지 모자란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경남이 절대 웅크렸다가 반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부분도 이랜드의 가두리치고 뚝 펴는 축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성우의 수원FC처럼 브루노 실바 쪽에서 메이킹 과정이 시원치 않으면 다른 팀이 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이랜드라는 느낌입니다. 안양과 이랜드의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랜드 같은 경우는 실바 쪽에서 막히면 다소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흐름을 몇십 분 동안이라도 가지게 되는데, 안양은 예를 들어서 뭐 단레이가 막히든 마테우스가 막히든 간에 다시 또 풀어나가는 능력이 이 서울 이랜드보다는 낫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구간 괜찮을까요? 아무튼 무승부로 조심스럽게 짧은 짝대기 하나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경기이고요. 안산과 성남의 매치업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습니다. 자, 명가 성남을 일부 리그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4연패를 지금 성남이 하고 있지만 투어마저 실종된 느낌은 아니라는 것과 4연패 기간 동안은 상대팀들이 걸출한 파이널리스트들을 보유한 팀들이라는 것. 자, 하지만 이번 주말은 리그 최소 득점의 안산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
그 테크닉은 빛나지만 피지컬에서 다소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알리바예프와 후이즈에게 안사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스태미너를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는 점. 자, 이 부분도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알리바예프보다 후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테크닉이나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볼 터치하는 감각, 이런 부분은 후이즈가 굉장한 선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몸싸움에 약해요. 이렇게 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왜소해 보이는, 물론 옷을 벗으면 또 근육이 있겠죠. 근데 왜소해 보이는 후이즈, 이런 후이즈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스태미너를 보여주는 팀이 안사는 아니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조목조목 대입해보면 승남이 4연패의 종지부는 이 경기에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6번에서 10번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략한 코멘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도쿄베레디와 삿포로. 도쿄베레디가 주중에 치른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그 프렌들리 매치에 영향을 받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솔직하게 그 경기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라인업으로, 그리고 어떻게 소시에다드와의 그 이벤트 매치를 치렀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주중 경기를, 다른 팀이 쉴 때 주중 경기를 그리고 리그 경기도 아니고 이런 프렌들리 매치를 치렀다는 건 분명히 조금은 도쿄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고야와 교토상가의 경기와 유사한 배당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나고야도 그 배당 흐름 때문에 무패 구간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또 무승부가 나왔죠. 근데 그 경기와 상당히 비슷한 흐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경기에서 완전하게 좀 더 내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의 흐름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초기 흐름은 일단은 나고야와 교토 상가의 경기와 굉장히 유사한 배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홈에서 한 번의 패배, 1패밖에 없는 도쿄지만 승리도 한 번밖에 없는 도쿄라는 점. 자, 이와타에게 거두었던 단 한 번의 승리도 99분 기무라의 극장골이었죠. 그러면은 도쿄베레디는 그러니까 추가 시간을 제외하고 정규 시간에 홈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반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극장골로 그 하나뿐인 1승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원정 무승의 삿포로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밀리는 매치업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베르디가 직전 라운드에서 강호 고베 원정에서의 그 위닝 멘탈리티를 이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승리 구간이겠죠. 그리고 이 수상한 배당 흐름, 그리고 삿포로의 그 원정 첫 승리의 그 간절함, 자, 이런 구간까지 함께 동시에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경기는 대전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대전이 비록 인천과 제주에게 홈 2연패 중이지만 두 경기 모두 0대1로 석패한 게임이었고요. 쓸데없는 그 점유율만 가져간 게 아니라 기회가 닥치면 가차없이 슈팅을 가져가던 대전의 모습은 희망적인 대전의 미래, 그리고 희망적인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스가 오면 슈팅을 때려야죠. 계속 자신 없어서 미루고 하는 축구, 뒤로 백패스하는 축구는 발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전은 찬스 대비 슈팅을 가져가는 횟수가 아마 지금 기록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팀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32번의 슈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두 경기 통해서 32번의 슈팅을 가져갔다는 것은 찬스가 그렇다고 해서 수백 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찬스가 오는 족족 슈팅을 때렸다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전의 이렇게 뻥축구라는 느낌보다 이 그 궤적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0점을 잡는다고 하죠. 이 대전에 막 때리는 슈팅이 아니라 유효 슈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 결정력, 뭐 어떤 슈팅의 강함과 약함, 어떤 세기, 그리고 슈팅의 그 뭐 스핀이라고 하죠. 왼쪽 오른쪽 그 골키퍼의 방향에 따라서 꺾어주는 부분, 그리고 뭐 상대에게 패스를 미루기보다 한 번 꺾고 자기가 발로 때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단신인 선수들도 주저하지 않고 달라드는 부분, 하여튼 모든 부분들에서 대전의 악착 같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인천과 제주보다 2배에 이르는 슈팅을 가져가면서도 그렇죠. 2경기 합산해서 32번의 슈팅, 제가 적어놨군요. 무득점 패배를 기록한 부분은 그러니까 32번의 슈팅을 가져가고 2경기에서 그 아주 굉장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2경기 모두 무득점 패배를 기록한 부분은 대전의 집중력의 부재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구 또한 세징야가 막히면 득점 루트가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딱히 대구의 우위를 주장할 만한 권고도 없어 보입니다. 박창현 감독이 대구를 잘 추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15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현장 감각을 단시일 내에 되찾는 길도 상당히 소원해 보입니다. 박창현 감독님이 4월에 부임을 하셨죠.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가 되겠네요. 뭐 공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체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전의 찐 반등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올 시즌에 홈 2연전이 단 한 차례 있었던 대전이었고요. 그때는 1승 1패로 2연패는 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참작해 보겠습니다. 14번 경기까지 치러지는 34회차 승무패, 이제 절반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8번 경기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와 강원의 일전이고요. 두 팀은 2021년부터 맞대결에서 2차례 4연무, 그러니까 4번 연속으로 무승부를 거두었던 양 팀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2021년부터라고 한다면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닌데 그 안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서 2차례나 4연무를 기록했다는 건 상승치고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상승입니다. 두 번째 4연무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아무튼 그 야구 사용법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윤정환의 연승의 이유도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잠그는 축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김학범 제주 감독이 제자 윤 감독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전술을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의 시즌 6승 중에서 5번의 승리가 클린시트를 동반한 승리였다는 부분을 상기해 보면 시즌 승리가 6승이죠. 근데 5번의 승리가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김학범의 제주 감독이. 그리고 그 5번의 무실점 승리가 지금 그 기록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경기를 빼고 시즌에서 2번째 승리를 챙길 때부터 해서 6승을 챙겼던 경기까지 모든 경기가 실점 없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자, 이거는 그냥 넘기기에는 좀 뭔가 끄림직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팀이 상승세를 타기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표가 클린시트 승리죠. 클린시트 승리는 공격진과 수비 라인의 어떤 동반 상승 요인,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치고받는 승리보다 클린시트 승리는 팀 모두의 11번의 승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김학봉 감독의 그 제주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 만약에 이 윤정환 감독의 잠그는 축구를 김학봉 감독이 열쇠를 가지고 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짠물에는 더 짠물로 대응을 하는 그 제주의 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제주의 승리를 마킹하려다가 똑같은 배당이죠. 이 똑같은 어조 배당을 받고 있는 앞선 경기, 대전 경기, 정말 승무패 배당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지 배당으로.
그래서 대전을 승리 구간으로 선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경기는 그냥 무승부 구간으로 급선회 해봤습니다. 7, 8번 경기를 대전의 승리, 그리고 제주의 무승부, 그리고 대전의 무승부, 그리고 제주의 승리,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크로스 배팅 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입니다.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삼성의 정말 맛깔나는 매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7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었죠. 변성환 감독 체제로 전환한 수원 삼성의 첫 경기고요. 영기훈 감독 때와는 분명히 다른 전술 카드를 들이댈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삼성. 자, 이런 삼성과는 달리 아직도 고인물 때문에 실험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의 부진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부산과 수원 삼성 똑같이 6승 1무 7패로 7, 8이라는 어색하지만 딱 맞는 자리에 위치한 양 팀입니다. 2부 리그에서 14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번의 무승부밖에 없는 이런 두 팀, 승리와 패배의 숫자도 똑같은 두 팀,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들을 보면은 뭐 7무, 뭐 6무, 7무는 뭐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지금 단 한 번의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경기에 무승부를 선택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좀 끄림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양 팀은 골득실은 수원이 앞서 있지만 그 K리그 순위 결정 룰에 따라서 다득점에서 앞선 부산이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홈에서 1승 6패, 자, 7번의 홈 경기를 가져서 단 한 번 이기고 6번을 모두 패했던 이 거지 같은 성적이죠. 정말 1승 6패라는 홈 성적은 홈팬들을 2번 죽이고 있는 부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산 팬이거든요. 연고지가 부산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피니셔죠. 부산의 피니셔 패신도 자신이 기록한 4골 중에서 3골을 원정에서 넣고 있고, 부산 월드컵 경기장에 무슨 뭐 고사라도 지내든지 해야 뭐 구덕 경기장에서의 그 영맹스러웠던 아이콘 스천사들, 자,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참 난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구덕 경기장에서 부산 아이콘스가 치를 때는 저도 경기장에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좀 전투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더라도 정말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지금 부산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뭔지 그 나르시시즘 같은 그런 느낌,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뭐 경기가 운이 없어서 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부산은 간절함이 좀 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언더 대진표를 처음 보았을 때 무승부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였던 매치업인데요. 조금씩 지금은 원정팀 쪽으로 변심해 가고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용병이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값은 부산이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예전에 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시카고 컵스죠. 저주에 걸린 듯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카고 컵스까지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무튼 부산은 제가 샤머니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뭔가 귀신에 홀린 듯한 그 저주에 걸린 듯한 그런 부산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패배 후에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이 부산보다는 수원의 간절함이 더 느껴집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간절함과 의지가 좀 더 강한 수원 삼성의 승리 구간으로 도박 아닌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부 시간의 마지막 경기 10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FC 안양과 청주FC의 일전입니다. 안양의 지난 주말 전남전 대역전패였죠. 2대0에서 3대2로 역전패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후반 초반에 그 최윤우 선수의 퇴장이 불러왔던 마법 같은 전남의 승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부천 원정에서 거두었던 그 기적 같은 4대3 극장 승리, 그리고 서울 이랜드의 폭주를 멈추게 했던 또 하나의 전남 극장 드라마, 그때는 1대2로 승리를 거두었던가요? 아무튼 데칼코마니 같은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가. 그래서 이
원정, 또 세 경기 다 원정 경기였죠.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역전 드라마를, 물론 뭐 극장이라고 하지만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는 건, 참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야구의 한 팀이 생각났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전남을 보면서 예전에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생각이 언뜻 났던 그런 전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백패스보다 직진 본능을 가진 전남 선수들의 지배왕과 끈기가 만들어낸 승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청주FC는 어떨까요? 지키는 축구에는 강한 면모를 보이는 FC 한양입니다. 그래서 청주FC가 그러니까 전남 선수들의 어떤 그런 경기력을 벤치마킹 할 수가 있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주FC가 이 단시일 내에 전남 축구를 벤치마킹 한다는 건 힘든 작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 결과나 스코어,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이 가두리 치고 뚝 패는 이 서울 이랜드와 비슷한 패턴이죠. 하지만, 같은 듯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안양 축구입니다. 안양 축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 이랜드는, 그러니까 브루노 선수가, 막히면은 갑자기 가두리가 풀리고 뚝 패는 작업도 풀립니다. 하지만 안양 축구는 다르죠. 단레이든 마테우스든 누가 하나가 막힌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선수가 만들어내는 그런 가두리 치고 뚝 패는 안양 축구. 이 루틴을 이번에는 아마 그대로 시청할 수 있는 꿀잼 경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청주 같은 축구를 해줘야 이 마테우스가 만들고 단레이가 피니시하는 안양 패턴의 장점이 돋보일 것 같은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려앉는 축구, 내려앉아있는 축구, 그리고 세컨 서드가 어떤 경기의 마지막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축구를 지금 청주가 보이고 있는데, 축구 경기의 승리는 파이널스까지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청주가 패하지는 않지만 승리하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 많이 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양은 마테우스, 단레이 이 선수가 정상적인 경기력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될 그런 패턴을 청주FC가 아마 가지고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내려앉아 있어도 안양에서는 또 리영직의 그림 같은 중거리 슈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영직의 대포알 같은, 그리고 정확도 높은 뜬금없이 신압으로 때려대는 그 중거리 슈팅은 청주 삼선들을 세컨서드로 유인해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록 패하지 않는 흐름의 청주라 하더라도 매는 장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파이널에서도 하프스페이스를 완전 점령하게 되는 그림, FC 한양이 두드리면 청주의 골문은 언젠가는 열릴 것으로 자료가 됩니다. 홈팀의 승리 구간을 미련 없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4회차 승무패 분석방송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 방송은 밤 늦은 시간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34회차 최종 확정 구간 방송을 오전 시간으로 앞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멤버십 가족님들은 알림 설정 확인하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All I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